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코로나19 팬데믹, 다행히 점점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밀과 식용유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품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닭고기가 금수 품목이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말레이시아가 닭 수출을 금지한 건데요. 주변 국가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설탕 생산 수출 2위인 인도 역시 이미 밀 수출 금지했습니다. 이 설탕 수출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국 내 식량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식량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아카시아꽃,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꽃망울을 틔우고 있고요. 동요 과수원길보다 더 오래된 동요 고향 땅에도 활짝 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는 고향 풍경이 눈에 선한 것 같네요. 추억과 함께 향긋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우리 곁에 찾아온 지금 모두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반가운 건 양봉업을 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꽃가루는 적지만 꿀이 풍부해서 훌륭한 밀원식물이기 때문이죠. 꽃에서 나오는 꿀은 향기롭고요. 과당까지 풍부해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국내 꿀 생산량의 70%가량을 아카시아 나무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까 꽃향기가 흩날리기 시작하면 양봉업자들의 발길은 바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남쪽에서부터 휴전선 부근 북쪽까지 벌통을 싣고 이동하며 꿀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양봉 농가들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아카시아 꽃들이 만개한 것처럼 양봉 농가에도 달콤한 소식들이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카시아 꿀 주로 언제 드시는지요?
맛있게 먹는 방법, 아카시아 꽃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곡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오르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국 정부가 농업 분야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중국 재정부는 농자재 시장 가격 동향과 또 농업 생산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수확과 가을 파종 생산을 지원하고요.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 보조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재정부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 또 제때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을 각 지방정부에 이미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네. 재정부는 작년 7월에도 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원 정도의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건데 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요즘 이 부분을 굉장히 시 주석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3월 달에 있었던 한 회의에서 세계 기후가 격변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에 대해서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네. 중국 국민들의 밥그릇이 중국 곡물들로 채워져야 된다면서 식량 자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이 어려워졌고요. 또 중국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코로나19 정책 때문에 네. 농자재, 물류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내에서도 식량 안보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증산을 독려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앞서 지난 4월에도 현재 100곳인 공인 종자기업을 116곳 추가해서 총 216곳으로 늘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참 그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21세기에 이런 식량 대란이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도 심각하고 그리고 또 집약 농업 때문에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곤충 생태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약농업이라는 것이 같은 면적에서 가능하면 많은 네.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네. 뭐 화학 비료도 많이 쓰고요. 그렇죠. 비료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곤충 생태계가 이렇게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건데 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전 세계 6천 곳의 토지 이용 현황과 해당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 개체수 18,000종의 최근 2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연구 결과 기후변화 등으로 서식지 파괴가 진행된 지역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곤충 개체수가 거의 절반 정도 줄었고요. 네. 서식하는 종의 수도 27%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사 지역 인근에 자연 서식지가 있으면 기후변화와 농업활동이 곤충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좀 상쇄가 됐고요. 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대규모 개간 그리고 살충제 등이 사용되는 현대적인 집약 농업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딱 생각을 해도요. 네. 뭐라 그러지? 농약, 살포하고 이런 네. 현대식 농업을 쓰는 지역은 생태계 파괴가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서식지 파괴가 적은 구식농법 쓰는 곳은요. 네. 곤충 개체수와 서식종 수가 각각 7%, 5%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줄어서 네. 보이고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대식 집약 농업을 쓰는 곳은 곤충 개체수, 서식종 수가 63%, 네. 61% 각각 감소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샬럿 오스와이트 박사는 꽃가루를 옮겨서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곤충의 역할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현상은
우리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도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꽃가루 말씀하시니까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꿀벌들이 집단 폐사해서 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면 진짜 식량 생산에 차질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올해 초 전국에서 100억 마리 육박하는 꿀벌이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이 벌들이 겨울철 고온 현상으로 일찍 바깥으로 나갔는데 체력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월동 폐사가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여왕벌과 애벌레가 죽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 벌 집단이 붕괴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면은 꿀벌의 수분 활동이 이제 활동으로 성장하는 농작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일일이 막 꽃가루에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꿀벌들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급 부족 완화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군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는 시기에 그러니까요. 이제 곡물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다니. 일이 있다니. 근데 이게 다 전 세계가 이제 무역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IMF가 이번 주 열리는 이 다보스 국제 경제 포럼을 앞두고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 경제의 파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목소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개국이 식품과 에너지를 비롯해서 주요 원자재 무역을 제한해 왔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통합의 원상태를 이제 과거로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더 가난해지고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자유무역이 붕괴가 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IMF는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면 생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각국이 수입을 다변해야 되고 주요 20개국은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 채무도 조정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되고 비용 절감,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송금을 담당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각국이 협력할 필요도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아 더 월드 아닙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곡물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러시아는요 오히려 이 세계 식량 위기가 자기네 때문이 아니고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세계 식량 위기는 러시아가 아니라 서방의 제재 때문이다라고 23일 주장했는데요.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곡물 수출국이다라고 말하면서 문제의 근원은 러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굶주림을 초래한 문제의 근원은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 이들과 그 제재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가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유엔의 평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이런 주장에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자면 러시아는 지금 우리는 수출하고 싶은데 서방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했으면 서방 국가들의 제재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각종 지금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면 해결할 일인데 러시아는 주장은 서방의 제재 때문에 곡물 수출을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논리가 안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밀과 옥수수의 식량 주요 수출국인데요. 올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해운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남부의 주요 항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야기 좀 해볼게요. 말레이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제 자국의 수요가 급증해서 다음 달부터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국내 닭고기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면서 다음 달부터 월 360만 마리의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의 가격과 생산을 통제하는 대기업 카르텔을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면서 닭고기 수출 중단을 이미 예고를 했는데요. 총리는 일부 기업들이 담합해서
닭고기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라면서 6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의 닭고기 가격과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한 달에 360만 마리의 닭고기 수출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입하는 나라들 좀 큰 피해를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은 닭고기를 또 많이 소비하는. 엄청 먹어요. 네, 그렇죠. 네, 아침에 막 닭고기 수프도 먹고요, 뭐 꼬치 이런 것도 먹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지역인데. 엄청 먹어요. 네. 이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중단 때문에 일단 이웃 나라인 싱가포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싱가포르는 웬만한 거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닭고기 공급량의 3분의 1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조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나. 네. 이 말레이시아 정부는 닭고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냉장 시설을 최적화하고 네. 수입 물량 확대, 양계장의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일단은 내놓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국무회의에서 밀가루값 안정을 위해서 밀 수입 허가제는 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밀 등 국제시장에서 곡물 가격과 사료, 비료 가격이 오르자 물가 상승을 잡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말레이시아 양계업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사료의 90% 수입하고 있으니까 네. 또 말레이시아 나름대로 고충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고충이 있네요. 네. 하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고 결국 지난주에 닭고기, 우유, 양배추 등의 수입 허가제를 폐지했고요. 네. 그리고 밀 수입 허가제 폐지와 함께 닭고기 수출 중단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전쟁 안 됩니다,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세계 각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전쟁은 반드시 좀 빨리 종식이 돼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환경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경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육지와 바다의 일정 비율을 국립공원 같은 보호구역으로 만들자라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훼손에서 자연을 보호하자 이러한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지구의 절반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네. 통섭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그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2016년 지구의 절반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안한 개념인데요. 네. 이 책에서 에드워드 윌슨은 지구의 절반을 자연에 위임하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그 자연을 파괴했고 그 결과 많은 생물종이 멸종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구의 절반을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을 위해서 양보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구의 절반을 보호구역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꼭 지구의 절반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절반을 양보하자 이런 뜻도 있기는 한데요. 네. 그 에드워드 윌슨 분석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지구의 절반을 국립공원 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생물들의 서식지를 보존한다면 지금을 제6의 대멸종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라 현생 종의 약 85%는 살아남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제6의 대멸종이라고 해서 멸종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 네.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연간 100만 종당 약 한 종이 사라졌다면 네. 지금은 멸종 속도가 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 멸종뿐만 아니라 개체수나 개체군이 줄어드는 그런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네. 여하튼 이렇게 절반을 양보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같은 지구 시스템의 고장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이기도 한 까닭에 자연을 위한 행위만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도 자연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에드워드 윌슨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인데요. 네. 개미를 연구하면서 사회성 동물의 사회와 진화를 설명을 했고, 네. 또 인간 사회를 기존의 동물처럼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연구,
학문 간의 연결짓기라는 개념으로 그 통섭을 주장해서 명성을 얻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인류세에 대해서 천착을 했습니다. 인류세라는 게 네. 인간의 활동이 새로운 지질시대, 즉 인류세를 만들 만큼 결정적이었다는 개념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인간이 기후위기와 자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연구를 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지구의 절반 프로젝트를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네. 에드워드 윌슨이 지난해 12월에 타계를 했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그가 만든 그 에드워드 윌슨 재단이 지구의 절반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보호구역 정보를 지도 같은 걸로 그 시각화하고 뭐 기업과 단체의 협약을 맺고 뭐 보호구역 보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에드워드 윌슨의 절반을 보호구역으로 하자라는 주장도 있었고 사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도 이 생물종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CBD라고 줄여서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뭐 이렇게 6가지 수준에서 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그리고 배분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네. 1993년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가 됐고 우리나라는 이듬해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94년에. 네. 예, 2010년에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중요한 그 협약이 또 발효가 됐습니다. 네. 회원국이 2020년까지 육지 면적의 17% 그리고 바다 면적의 10%를 보호구역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네. 아이치현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른바 아이치 목표라고 불리는데 지금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면적이 17%, 바다 면적이 10%. 사실 뭐 지구의 절반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예, 지난 5월 22일이 그 생물종 다양성의 날이었는데요. 그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만 보면은, 우리나라의 육상보호구역은 전체 육상 면적의 17.15%로 아이치 목표를 달성했고요. 네. 예, 해양보호구역은 전체 바다 면적의 2.21%로 아이치 목표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 쪽이 좀 부족했었군요. 이제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치 목표 달성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들으면서 했었는데, 근데 육상은 기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수치만 봤을 때는 달성을 했는데 네. 녹색연합 말을 들어보면 실상을 보면 좀 아니다라고 실상은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절대적인 보호지역은 늘었는데 네. 전체 보호지역의 38%가 부처별로 중복 지정이 돼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각지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중복한 거를 다 감안하면 육상 목표 17%를 달성하긴 했지만 실제 관리 실태를 보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게 그 녹색연합 주장입니다. 보호구역이긴 한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그 중복 지정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이 지역의 국립공원이 다른 지역의 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 보호구역이 국립공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도립공원, 네. 군립공원, 생태계현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뭐 아주 많은데요. 네. 이러한 보호구역이 5개 부처 17개 법률에 근거해서 현재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개는 중복 지정돼서 각 부처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꼼꼼하게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은 국내 보호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뭔가요? 예, 국내 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건데요. 네. 약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정의에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 밖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뭐 수변 보호구역 등 국제사회에서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설정하자는 보호구역과는 그 취지가 좀 동떨어져 있다고 그 녹색연합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호구역으로 합산해서 국제사회에 보고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좀 수치상으로만 조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는 괜찮지만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대표적으로 낙동강 하구가 꼽혔는데요. 부산에. 부산 네. 밑에 있는 곳이요. 네. 예, 낙동강 하구는 자연적인 모래톱이 빼어나고 철새가 도래하는 그럼요. 지역에서 옛날부터 유명했죠. 네. 그래서 1966년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네. 낙동강 하구가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리고 1989년에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1999년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네. 해양관리법에 따라서 특별관리해역으로, 그리고 무인도서 보전관리법에 따라서 네.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되기도 했죠.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실제로 낙동강 하구의 실제 보호 면적은 좀 줄어들었다고 녹색연합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례로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긴 했는데 당시 면적이 31.9제곱킬로미터였는데 네. 하구특 공사, 군 작전도로 개선, 명지 녹산지구, 동남권 개발, 이런 것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은 약 8.7제곱킬로미터로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군요. 이제 네. 방치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현장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 낙동강 하구에 이 보전 가치가 뛰어난 이유가 이 무인도가 많다는 건데요. 네. 근데 실제로 무인도를 방문해봤더니 김 양식에 사용되는 염산통이 나뒹굴고 있고, 그리고 파손된 배가 방치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해양 합니다. 쓰레기들. 예,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래밭 여기저기에 널려 있고, 네. 보호 지역을 알리는 인간판도 녹슬어서 쓰러진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낙동강 하구가 쓰레기 섬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 하구 말고도 다른 곳들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자주 찾는 곳인데요. 네. 제주도에서 산호초 군락으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문섬과 범섬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예, 여기를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도 천연기념물이고 천연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이 됐는데, 네.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 폐그물이나 낚싯도구 같은 게 산호초에 걸려 있고 아주 좀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해양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보호하겠구나, 관리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관리가 담보가 되지도 않고 마치 속빈 강정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예, 물론 국립공원 같은 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전담 조직이 있어서 보호가 잘 되는 편인데요. 잘 되는 데도 있어요. 다른 보호구역은 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력이. 특히 각 법률에 따라서 금지 행위나 허가 행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보호지역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가 없다 보니까 정책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또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고 녹색연합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핵심인 것 같네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자연환경도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숫자보다는 실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호구역이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방치되는 거를 페이퍼 파크, 그러니까 종이에만 공원이 있다라고 해서 페이퍼 파크라고 가슴 아픈 말. 부르는데요. 예, 페이퍼 파크. 예.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좀 보호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이죠.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더웠거든요.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춘천 14도, 대전 15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이 28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경북 경산 기온이 올해 가장 높은 35.1도까지 올랐는데요.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진 뒤에 조금 누그러지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강원과 충청, 호남 동부와 영남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 5에서 20mm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는 5mm 내외입니다. 미세먼지는요. 오늘 미세먼지 부산과 울산, 대구는 나쁨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영남 지역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분 뉴스 전달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을 없앤 윤석열 정부가 이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어제 관보에 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이라는 기기를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라고 공고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으로 조직을 꾸릴 예정입니다. 네. 특히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사정보 1 담당관 자리는 검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이 검찰의 인사와 재무를 모두 맡김으로써 이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법무부가 민정수석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사정기관이 됐다라고 지적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소통령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긴급 회견을 열었네요. 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겠다라며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을 비난하는 이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 혁신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청년 정치인 육성 등을 약속했고요. 네. 이 청년이 권한을 갖고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86 용태론을 포함해서 이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당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금주 중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은 전국의 유세 현장에서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라는 아픈 소리를 들었다라며 정말 면목 없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11초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자회견에 이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는 조사가 많지만 이 국민의힘은 절대 오만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는 숫자일 뿐 투표율이 낮다면 지난 지방행정을 4년간 독점했던 민주당의 조직력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고요. 4년을 맡겨보신 후 그 성과가 좋지 않다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군요.
네, 민주당 소속의 오선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네. 이 5선의 이상민 조정식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출마해서 4파전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이 김진표 의원은 총 166표 중 절반을 넘는 89표를 얻어 57표에 그친 우상호 의원을 앞질렀습니다. 네. 이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이 상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또 의회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에 이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중립 의무가 요구되는 국회의장 후보로서 부적절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로써 21대 국회에서는 2명의 여성 국회 부의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수업 중에 한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 건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군요. 네,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장사정포를 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번 열지 않고 본인은 조용히 선제 퇴근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여당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교사가 정치 편향적인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해당 교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를 했습니다. N번방 사건 당시에 이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피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네, 2년 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주범 조주빈이 징역 42년, 운영자 문영욱이 34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운영자들의 유죄 판결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에게서 이 성착취 영상물을 사들여서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네. MBC가 조사한 결과 이들 중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성추행이나 불법 촬영 등 다른 범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들을 빼고 네. 성착취물 구매 소지자 340명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340명 중 집행유예가 271명으로 전체의 80%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벌금형은 62명으로 18%, 또 죄질이 약하다며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는 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네. 하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라는 이유를 311건을 들었고요. 또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293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군요. 그런데요, 초등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네, 지난 3월 경기도 광명시 한 건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그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가 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적발된 일이 있었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 사실을 파악한 여학생이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 남성을 확인해서 적발한 건데요. 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이 남학생이 초범이라면서 교내 봉사 3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에서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의 사진도 나왔다라면서 이를 학폭위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광명경찰서는 남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네,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2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이 23살 남성은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인천 남동구 모 빌라에서 21살 여성의 가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일 오전 여성과 함께 집에 들어갔고 흉기는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당시 가족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흉기에 찔린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중상을 입은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팔목 부위에 경상을 입는 데 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예전에 있던 일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그랬다라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하나 볼까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 귀국을 했군요. 네, 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부트를 품에 안고 6월 A매치를 뛰기 위해 어제 귀국했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가 입국장에 나오자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팬들의 환호성이 터졌는데요. 네, 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진정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고요. 실제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가 집계한 올 시즌 EPL 파워랭킹에서 손흥민 선수는 공동 득점왕인 살라, 그리고 맨시티 우승의 주역인 더브라이너 선수 등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또 BBC가 선정한 올 시즌 베스트 11에도 오른쪽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토트넘 선수 중 유일하게 뽑혀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다음 달 4차례 평가전에 이어서 7월에는 토트넘 방한 경기에도 출전해 월드클래스의 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기자님, 짧게 칸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찬사를 받았군요. 네, 이 황금종려상에 도전하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어제 새벽 칸에서 처음 공개됐는데요.